각설하고 220페이지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자, 우리 인문서에는 없는 내용들을 몇 가지 좀 미리 보실 게 있습니다. 책 찾지 마시고요. 책에는 없더라고요. 유치권과 저당권의 내용만 딱 있고. 자,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담보라는 게 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담보라는 건 채권 우선 변제 확보를 줄여서 담보라고 합니다. 이게 담보제도예요. 왜 채권 우선 변제 확보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면서 채권은 평등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돈을 먼저 빌려줬다 해서 먼저 받는 거 아니고요. 많이 빌려줬다 해서 먼저 받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채권은 평등해요. 채권이라는 건 특징이 채권이 언제 성립했느냐와 상관없이 채권자들은 평등하고요. 평등주의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채권자 중에는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어떤 채권자든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이걸 선이행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사장님 댁에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죠. 달려가서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제일 좋은 거 주워 갖고 나오고요. 나중에 간 사람은 변기 같은 것만 주워 갖고 나오죠. 비데 이런 거 주워 갖고 나오잖아요.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한다는 거야. 이렇게 채권은 평등주의가 있고 먼저 이행받은 사람이 장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들 중에는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걸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담보가 수단이 사람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이 있고요. 물건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걸 각각 인적 담보, 물적 담보라고 합니다. 그 인적 담보가 우리가 많이 봤던 보증제도예요. 인보증제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보증을 요구해. 이럴 때 채무자가 친구를 데려다가 채권자와 친구 사이에 무슨 계약을 해요? 보증계약. 어떻게?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는다. 만약에 이렇게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다. 다른 채권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지만 이 채권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면 돼? 보증인한테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채권자는 누구한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보증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담보가 되더란 말이죠. 그걸 인적 담보라고 합니다. 보증제도를. 반면에 물적 담보는요. 채무자나 제3자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요. 이거를 담보로 제공해. 그럼 채권자는요. 요 물건을 지배를 해요. 지배. 근데 지배라는 게 우리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사용수익은 안 하고요. 요건 안 하고 처분과 관련해서 그 가치 요거만을 지배한다 그래요. 처분 가치만을 지배해. 이 처분 가치만을 지배한다는 건 채권자가 나중에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요 물건을 경매해서 요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채권자, 즉 후순위 채권자 요런 기능이 물적 담보의 기능이에요. 채무자나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권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한 채 지배를 하고 있다가 즉 그 교환 가치만을 지배한다는 의미인데 그러고 있다가 변제가 없으면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이런 걸 물적 담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물건을 뭐 하고 있다가 지배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뭐를 넣어서 경매를 넣어서 그 물건으로부터 뭐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채권 말고 이런 권리가 하나 더 생기죠. 이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권리를. 왜? 물건에 대한 권리란 말이에요. 물건에 대한. 채무자나 제3자가 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채권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니까 무슨 물권으로?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담보라는 게 이런 거다.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자, 이때 물적 담보 수단이 담보물권인데 이 담보물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형 담보물권과 비전형 담보물권. 비전형 담보물권을 변칙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전형 담보물권이란 민법에 있는 놈들을 말해요. 민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반면에 비전형 담보가 또 세 개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란 말은 들어봤죠? 물권법 총론에서. 양도담보권, 이것도 들어봤죠? 동산양도담보권 기억나세요? 돼지 100마리? 예? 응. 그 다음에 매도담보권. 이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비전형 변칙담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 전형담보 세 가지는 민법이 규율하고요. 요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 시험법이 있습니다. 민사특별법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게 비전형 담보, 변칙 담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 그 규율하는 형태가 달라요. 전형 담보는요, 말 그대로 담보물권의 전형적인 형태야. 즉 이거예요. 목적물을 지배하다가 변제가 없으면 경매해서 경매 대가로부터 뭐 우선 변제 이런 의미예요. 반면에 요거는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가등기 담보법 따위 터잡은 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해서 경매 대가로 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채권자가 뭐를 가져가는? 소유권을 가져가는 형태가 돼버려요. 이건 문제가 좀 많이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억 빌려주고 3억짜리 물건을 잡아놨다가 돈을 안 갚으면 3억짜리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채권자가. 다시 말해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가 더 좋아. 폭리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등기 담보법을 만들어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전형 담보제도와 비전형 담보제도, 전형 담보물권과 비전형 담보물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민법에서 일단 물권 파트에서는 이걸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요건 빠지고요. 유치권하고 저당권만이 우리 시험법이라고 했고, 질권이 뭔지는 말씀드렸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그랬어요.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렇게 됐죠? 네. 자, 일단 이렇게 담보제도를 일단 먼저 기본 틀을 잡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게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란 이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란 뜻입니다.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이걸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보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전제를 깔아야 될 게, 담보물권자들은 담보물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도 갖고 있어요? 채권도 갖고 있어요. 자, 갑이요, 아파트가 있어요.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요. 최근 문제가 심각한 주택담보대출. 당연히 갑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죠. 자, 은행은 갑에게 대출을 해줬으니까 뭘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고요. 아파트를 담보로 갖고 여기다 뭘 설정을 해요? 보통 어떤 권리를 설정하죠?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들어보셨죠? 저당권.
저당권이라는 권리 처음 들어보신 분 태어나서 설마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저당권이라는 거 신문이나 이런 데서 한 번이라도 안 보신 분은 없겠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 은행이 갖는 이 저당권은 요 아파트라는 물건에 대한 담보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또 갑에 대해서 뭘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은 일반 채권과는 달리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에 의하여 우선 변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채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을 일반 채권과 구별하여 담보 물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담보 채권. 담보 물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가 확보가 된 채권이란 뜻입니다. 당연히 요 담보 물권과 피담보 채권이 일정한 관계가 있겠죠. 어떤 관계? 이게 목적이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 요게 목적이고 요게 뭐가 된다고요? 수단. 그런 관계가 있어요. 결국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담보 물권의 통유성이에요. 담보 물권과 뭐의 관계?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 네 가지가 보통 있다라고 합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성부자예요. 그렇죠? 성이 네 개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이 중에 부종성, 수반성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반성은 부종성의 특별한 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 하는데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부종성은 이런 뜻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 물권도 존재하는 성질. 이게 부종성입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 물권도 성립할 수가 없겠죠. 나아가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아. 그럼 뭐가 소멸해요? 채권이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하니까 뭐도 소멸해요? 저당권도 소멸하죠.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담보 물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네?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 물권도 존재하는 성질.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 그게 부종성입니다. 됐죠? 다만 나중에 보면요. 부종성의 예외가 하나 나와요. 부종성의 예외. 부종성의 완화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부종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그럼 예외라는 건 뭘까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게 있어요. 근저당권이라고. 1년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저당권도 어려운데 근저당권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부종성이라는 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 물권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로 수반성이란 함께 이전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은행이 채권을 팔면 채권만 파는 게 아니라 뭐도 팔린다? 저당권도 함께. 그래서 수반성이란 피담보 채권이 누군가에게로 이전이 되면 담보 물권도 함께 이전되는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놈은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권은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라는 아주 멋있는 표현도 교재에 나옵니다. 운명을 같이 한대. 너는 내 운명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부정성 수반성 개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가분성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은 아파트, 갑이 소유하는 아파트 전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겠죠. 101호 전체에 아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거예요. 그런데 갑이 9천만 원을 갚아요. 그럼 100만 원 남았죠.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이 갑이 소유하는 아파트 10분의 1의 범위로 저당권의 효력이 줄어드느냐, 즉 주방에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아니에요. 설령 9천만 원을 갖고 9,900만 원을 갖고 100만 원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갑이 그 100만 원을 끝끝내 갚지 않으면 은행은 요 아파트 전체를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즉 피담보 채권이 일부 소멸했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은 그 소멸한 만큼 감축되지 않고 여전히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치는 성질, 그걸 뭐라 한다? 불가분성 이렇게 불러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불가분성이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안 보고 어쨌든 불가분성이라는 성질이 있다. 마지막으로 물상대위성. 요게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은행이 대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토지담보대출.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나중에 저당권을 실행해서, 즉 토지를 경매에 넣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토지가 수용이 되어버려요. 예컨대 댐이 건설이 돼요. 그러면 수몰이 돼. 수몰이 되니까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받겠죠. 이 땅은 이제 댐을 건설한 수자원공사 소유로 들어가게 돼버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수용이 되어버리면 갑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예를 들어서 댐을 설치해가지고 물에 잠겨버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당연히 토지 소유권은 완전히 사라졌죠. 그럼 뭐도 사라져요? 저당권도 사라져요. 왜? 저당권의 목적물이 사라졌으니까. 이 저당권의 목적물도 뭐였는데? 토지였는데 토지가 물 밑으로 잠겨버렸어요. 이거 어디다 써먹어?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은행 억울하죠? 이럴 때 이 저당권은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 여기 있죠? 이 보상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에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 그렇죠? 되고 and 그 목적물의 변형물, 요거죠. 원래는 보상금 반환 채권인데 그건 이제 깊이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칙은 보상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이제 보상금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 보상금은 저당권 같은 담보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이렇게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and 그 가치 변형물이 남게 되는 경우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채 그 가치 변형 물 위에 대신 위치하는 성질. 그래서 물상대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물상대위가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 담보 목적물의 가치 변형 물 위에 대신 위치하는 성질. 이게 물상대위. 어렵지 않죠? 물상대위라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있습니다. 특히 물상대위성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담보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퇴고, 보상금과 같은 화재보험금과 같은 가치 변형물이 남게 된 경우 그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의 효력 등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성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물상대위성이다. 됐죠? 자, 이렇게 담보물권의 통유성의 네 가지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의 효력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담보물권의 효력은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입문서에는 없지만 담보의 뜻, 그 다음에 담보제도가 두 개가 있다. 인적, 물적. 그 중에 물적 담보소단이 담보물권이고 담보물권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형, 비전형. 각각 세 가지씩 있다. 그 중에 비전형 담보물권은 나중에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형태다. 그래서 폭리 취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따위가 마련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고 담보물권과 담보물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가 확보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과의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데 그게 네 가지가 있다.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태위성. 네? 여기까지 딱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유치권을 보겠습니다. 유치권. 재밌지요? 자, 민법은 재밌어요. 유치권. 유치권. 일단 뜻이 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유치권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유치권의 취득, 당연히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유치권은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만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유치권을 당연히 취득해. 그래서 유치권은 취득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치권 성립요건이라는 게 목차로 나와요. 자, 머릿속으로 박으세요. 유치권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취득하는 법정 담보물권. 무슨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 아까 저당권은 보세요.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은행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대부분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다. 그래서 약정 담보물권이에요.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담보물권을 뭐라고 부르고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부르고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췄을 때 취득하는 담보물권을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유치권이 바로 전형적인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취득보다는 성립 요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유치권의 효력인 건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예요. 권리와 의무.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 사유와 효과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치권의 기본적인 목차고 유치권의 내용이 됩니다. 자, 먼저 유치권의 의의를 좀 생각해 봅니다. 법적으로는 유치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직에 있을 때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이때 유치라는 개념을 먼저, 유치라는 것은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라고 해요. 누가 죄를 져갖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어. 가족이 가서 우리 남편 돌려주세요. 그럼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다음날 설렁탕 먹여서 내보내잖아요. 안 돌려줘요. 예? 그게 유치장이에요. 유치의 뜻이 그런 거예요. 뭘 점유하고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있어. 아까도 전철에서 내려서 오다가 개를 하나 봤는데
주위에서 잘 볼 수 없는 그 왜 북극 썰매개 있죠. 사모예든가 허연 거. 오, 이만한 놈이 귀엽더라고요. 썰매개는 대한민국에서 기르면 안 돼요. 질주 본능이 있어갖고 집안에 가둬두면 스트레스 받았고 일찍 죽는데 달리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시베리안 허스키나 사모예드 이런 놈들이 그렇죠. 제가 개를 되게 좋아해요. 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와이프가 되게 싫어해. 동물을 싫어해 일단 와이프가. 그래서 개를 못 길러. 그래서 저는 개고기도 안 먹습니다. 입에도 안 돼. 뭐 얘기하다가 개. 지나가다가 개가 있어. 어우 귀여워. 그래서 만지작만지작하다가 물렸어. 치료비 받아야 되죠. 받을 때까지 개를 유치할 수가 있어.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이런 게 유치권이에요. 어떤 물건인데 그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하나 생겼어. 당연히 그 물건 소유자한테 그 돈 돌려받아야 되겠죠. 돌려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하고 비슷하지요. 전당포 주인은 어때요?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돈 갚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하지요. 그러니까 유치권과 전당포 주인이 갖는 질권은 공통점이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질권은 계약을 통해 생기는 거고 전당포에 가서 또 물건 맡기면서 돈 빌리잖아요. 계약하잖아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질권은 동산의 하나고 유치권은 부동산도 포함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유치권은 이렇게 물건에 관해서 어떤 채권이 생겼을 때 그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내가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 받을 때까지 유치. 친구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나서 고쳤어. 내 돈으로. 나중에 친구한테 비용 돌려받아야 되죠. 돌려받을 때까지 비용 안 줘.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해서 수리비 줄 때까지 못 돌려줘. 세탁물을 맡겼습니다. 세탁비를 줄 때까지는 세탁물 안 돌려주죠.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유치권이 됩니다. 세탁소지는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세탁물의 반환을 거절할 것이고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은 자동차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 반환을 거절할 것이고 건물 공사라는 건축업자는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것이고 지나가다 개한테 물렸다 개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개를 유치할 것이고 길을 가다가 벽돌을 맞았다 벽돌 주인한테 이 깽값 받을 때까지 벽돌 반환을 거절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다 유치권이다. 그래서 유치권의 개념이 유가증권까지를 포함하는데 유가증권은 우리 생각하지 말고요. 물건만 생각해요. 타인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점유한 자에게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이 이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렇게 돼요. 이 채권인데 이 채권이 변제기가 됐어요. 받아야 되죠? 받을 때까지 뭐 하는 거? 유치. 그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지요? 간단해요, 뜻 자체는.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설정계약 따위가 필요 없다. 두 번째, 담보물권이니까 통유성 4가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4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얘는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왜 없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치권은요. 유치하는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다. 다른 권리는 다 소멸하는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치권자는 경매대가로부터 채권을 배당을 받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유치권의 개념 자체는 내 거 받을 때까지 반환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의 본질이에요. 그 목적물을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경매가 되든 누구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든 그런 건 상관없어. 이 물건이 누구 수중에 있어요? 유치권자 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든지 나한테 돈 갚기만 하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채권을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어요. 담보물권 중에 유일합니다. 우선 변제권이.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건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물상 대위를 생각을 해봅니다.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갑소유 토지가 수용이 됐다. 저당권을 소멸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물상대위를 하게 하는 이유는 그 보상금에 대해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보상금을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하고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저당권자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대위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물상대위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그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이 수용보상금을 마치 경매 대가로 보고 그 수용보상금으로부터 저당권자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상금의 저당권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게 물상대위예요. 결국 물상대위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에만 있는 성질입니다. 근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 효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다. 물상대위성도 없다 그래요. 됐죠? 두 번째로 나중에 볼 건데요. 물권에는 추구표라는 게 있어요. 추구표. 물권에는 뭐가 있다고요? 추구표. 추구표라는 건 쫓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컨대 소유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유권, 내가 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책이 누구 수중에 있든지 간에 그렇죠? 누구 수중에 있든지 간에 내 소유죠. 그러니까 이 책이 누구 수중에 있든지 간에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채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책 돌려달라 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추구표라고 해요. 목적물이 물권의 객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 수중에 있든지 간에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 그래서 내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든 내 물건이 어디에 있든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채 결국은 그곳에 가서 그 사람한테 내 물건 돌려줘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추구표라고 해요. 이때 추구표의 터잡아, 즉 목적물이 어디에 있건 누구 수중에 있건 나의 물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좀 전에 어디든지 누구한테든지 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물건을 돌려달라는 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그랬습니다. 이 추구표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유치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치권은요, 개념 자체가 타인 물건을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뭘 거절하는 거예요? 반환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치권은요, 목적물이 반드시 유치권자 수중에 있어야 돼요. 타인 수중에 넘어가는 순간 유치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러면 유치권에는 무슨 효가 없다? 추구표라는 게 없다. 추구표라는 게 물건이 타인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말하는데 유치권은 유치권자 수중에 물건이 있어야만 돼. 개념 자체가 물건을 점유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유치권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추구표라는 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뭐도 없다. 물권적 청권이 없다. 자, 물권적 청권 인정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물권 총론에서 봤지요? 그래서 유치권의 특징은 법정 담보 물권이라는 특징 하나 하고요. 이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외웁니다. 우, 물, 추, 물. 네 가지가 없어요. 우, 물, 추, 물. 네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 교재는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쓰세요. 우물, 추물. 네 가지가 없어요. 유치권의 특징입니다. 머리 박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쐐기를 박는 거예요. 자, 유치권의 특징. 법정 담보 물권이다. 2번. 3번. 물상대위가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1번. 우물물이 없다. 좀 전에 우물, 추물,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권. 네 가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 1, 2, 3을 머릿속에 담습니다. 유치권의 의의와 특징.
됐죠? 됐습니다. 특징. 세 번째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이 성립 요건이 5가지입니다. 첫째, 타인 물건일 것. 왜 그럴까요? 내 물건을 내가 반환을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내 물건을 나한테 반환 거절해 또라이가 아닌 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타인 물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로 유치권자는 채권을 갖고 있죠. 그 채권이 조문에 보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채권이 무슨 채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조금 쉽게 말하면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때문에. 아까 물건에 지출한 세탁비, 물건에 지출한 자동차 수리비, 건물에 지출한 건축비, 개한테 물린 손해배상, 에? 이런 것들이 다 그 물건, 세탁물, 자동차, 건물, 개 때문에 생겼죠. 이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요. 이걸 학자들이 결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 결련성이란 관련성보다도 좀 더 밀접할 때 결련성이란 말을 씁니다. 밀접한 관련성을 뭐라고 한다? 결련성.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즉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일 것, 그걸 뭐라 한다? 물건과 채권과의 결련성, 결련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세 번째로 요 채권이 변제기여야 돼. 변제기. 채권이 뭐여야 된다고요? 변제기여야 돼. 변제기. 돈 갚을 날짜가 돼야 돼요. 네 번째로 당연히 유치권자가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 점유. 그렇죠? 마지막이요. 당사자 간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 5가지 요건이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자동차 수리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갑의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을 수리업자한테 맡겼습니다. 을 자동차라는 타인 물건에 대하여 수리를 함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수리비 채권이 생겼어요. 그 채권 받을 때가 됐죠? 그리고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 수리를 맡길 때 단골이야. 이분이 단골이야. 그래서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분이 수리업자한테 차는 오늘 찾아가고 수리비는 일주일 있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수리비는 일주일 있다 주기로 했으니까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그럼 오늘 저녁 때 차를 찾으러 왔어. 당연히 수리업자는 차를 내줘야 되죠. 무슨 약정을 했어? 이걸 한 거예요. 그쵸? 수리비를 받지 않고 자동차는 내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수리비는 일주일 뒤에 받기로 하고. 그게 뭐야?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네. 당사자 간에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어야만 성립한다라는 게 마지막 요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유치권이 성립한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보고요. 일단 요 5가지 요건을 머릿속에 꽉 기본 틀을 잡아 두셔야 돼요. 자,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험생분들께서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곤조를 부리는 영역입니다. 무슨 곤조? 안 외워. 안 외워. 난 안 외워. 난 안 외워. 유치권 뭐 나오면 틀리지 뭐. 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예,
최근에 2문제씩 나옵니다. 유치권 내용도 간단하고 크게 어려운 권리가 아니니까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 5개 외우자. 타인 물건일 것,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 있을 것,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할 것,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을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각각 관련되는 대법원 판례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요건 크게 5가지를 머릿속에 담습니다. 우리 입문서에 뭐 잔뜩 나오는데 어려운 내용들이 판례 같은 것들이고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했습니다. 자, 유치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자,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이게 유치권의 효력이에요. 유치권자의 권리. 자, 유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유치할 권리. 이게 핵심이죠. 유치할 권리라는 게 뭐예요? 돈 받을 때까지 점유 및 반환을 거절할 권리. 이게 핵심. 근데 이거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이거. 이 유치할 권리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예? 물권이죠. 수리비 채권과는 별개잖아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물건 못 줘 하는 권리니까 물권이에요. 물권. 물권이니까 절대성 있죠.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물이 특히 건물 같은 것들은요. 건물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못 받아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누구에게? 경락받은 사람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경매 대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건물 특히 경매됐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권리가 뭐예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하는데 시험 보고 나시면 이제 또 하게 돼요. 붙고 나시면. 근데 어쨌든 유치할 권리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목적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목적물을 경락받았을 때 그 목적물에 존재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유치권자를 명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임차인이나 유치권자를 내보내는가, 이게 경매의 승패를 가름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치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치권자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경매권은 있어요. 원래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이라는 건 저당권자처럼 목적물을 경매에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뭐를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권을 인정해 주는 건데 이놈의 유치권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조문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조문을. 그럼 그 조문을 깜빡 잘못 이해하면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조문 자체가. 예? 잘 안 받아들이시는 표정이야. 지금 여기부터는 벌써. 뭐야 그게 이런 표정이세요? 우리 민법이 골 때리게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도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경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이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이 경매권이라는 건 저당권자처럼 목적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권이 아니지요. 그럼 이 경매권을 뭐라고 의미하는가? 채무자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냥 팔아버리기 위한 경매권. 이거를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해요. 무슨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채권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하는 게 아니라 즉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닌 환가를 위한 경매권이 있습니다. 채무자 염장 지르는 거죠. 그렇죠? 너 돈 안 갚어? 안 갚으면 확 경매해버려. 뭐 이렇게. 종종 협박수단으로 쓰입니다.
나가 이게 제일 웃겨.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져감으로써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컨대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를 못 받았어요. 수리비를. 찾아가지도 않아. 그럼 뭐 천년만년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아예 자동차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간이변제 충당. 즉 유치하고 있던 목적물로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게 간이변제 충당이에요. 유치권에만 있어요. 근데 이 간이변제 충당이 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간편하겠죠? 안 간편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일단. 예컨대 목적물을 경매해봐야 경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 세탁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탁비를 못 받았어요. 승진한다고 경매를 해? 경매 법원 그냥 가라 그래요. 티셔츠 몇 개 경매 넣어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당한 이유예요. 경매해봐야 경매 대가가 얼마 안 나오고 이런 것들. 자, 정당한 이유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요. 목적물이 평가를 받아요. 감정인 평가. 얼마다. 그리고 법원에 청구를 해요. 법원에다가 판사님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이 목적물 유치하기도 지쳤습니다. 목적물 자체의 변제로 충당을 할게요. 라고 어디에 청구? 법원에 청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야 돼요. 간이해요? 이름은 간이변제 충당인데 간이해요? 간이라는 게 뭐예요? 간편하고 쉽다라는 거죠. 간편하고 쉬워요? 으이, 뭐가 간편하고 쉬워요. 경매 절차만 생략이 되어 있을 뿐.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불러요. 유치권에만 있는 권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목적물 자체를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채권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라.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간이변제 충당. 세 번째로요. 과실수취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의무예요. 이게 유치권자의 의무예요. 의무. 유치권자의 의무.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다. 그럼 뒤집으면 채무자가 승낙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에 말이 있었는데요. 을의 농작물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말이. 어찌어찌 말에 고삐가 풀려가지고 갑의 말이 을의 농작물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서 이 훼손한 농작물만큼 요 을이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어요. 이 손해배상 채권, 말 때문에 생긴 채권이죠. 그러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말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 이때 을이 말을 유치하면서 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말 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을 동네 관광원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차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무자 승낙 없이는. 그럼 반대로 을이 갑한테 손해를 배상하라 그랬더니 갑이 야, 나 돈이 없다. 대신 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말을 빌려주고 그 차임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라 라고 채무자가 승낙을 했어. 그럼 할 수 있죠? 그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을이 말을 빌려주고 차임을 받을 수 있어. 이때 그 차임이 바로 요거예요. 그 차임이. 말을 빌려주고 받는 돈이 뭐가 된다고요? 이런 게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자는 그냥 과실을 수취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이걸 수취하여 어디에?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의 과실 수취권이 유치권자에게는 있어요. 이걸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이 이익을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있게 됩니다. 세탁물 같은 경우도 세탁비를 안 줘 그러면 세탁물 맡긴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난번에 양복 맡긴 거 2달이 됐는데 안 찾아가시는데 지금 세탁비가 밀렸다 이거 지금 양복 빌려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빌려주고 세탁비 회수할 테니까 가져가시오 나중에. 사람이 오케이 하게 되면 빌려주고 돈 받고 그걸로 세탁비에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말 보세요. 을이 말을 유치해요. 굶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먹여야 되지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네. 농작물 만칭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을이 말을 한 달간 유치함으로써 사료값이 또 100만 원이 들어갔어. 비용이죠. 한 달 뒤에 갑이 와갖고 100만 원만 줘. 그럼 을은 뭐라 그래? 왜 이것만 주냐? 사료값 100만 원 내놔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비용 상환 청구권. 이때 갑이 100만 원만 갖고 왔다. 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00만 원만 갖고 났는데 말이 처먹은 사료값 100만 원 더 갖고 와. 100만 원 더 갖고 올 때까지 말 못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비용 상환 청구권에 떠잡아 또다시 뭐가 인정될 수 있다? 유치권이 추가적으로 또다시 인정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유치권자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갖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치권의 효력이란 건 유치권자의 권리와 유치권자의 의무를 말하는데 권리가 일단 이런 게 있어요. 권리가. 의무는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거예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고 또 하나가 이 말을 보관할 때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이걸 주의 의무라고 해요. 무슨 의무? 의무와 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민법상 주의 의무가 2개가 있어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또 하나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걸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 자, 이 2가지 주시 주면 조심조심 다루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게 더 엄격할까요? 자기 재산을 조심조심 다루는 거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조심조심 다루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조심조심 해야 될까요? 이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재산은 막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과 같이 다루지 말고 요렇게 다루는 게 더 강력한 주의 의무예요. 이럴 때 유치권자에게는 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을도 말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갑의 말을 유치하고 있어요. 사료를 먹일 때 자기 말한테 먹이는 사료보다 더 좋은 거 먹여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아니라 무슨 주의 의무가 있다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 5개, 의무 2개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죠? 요게 유치권의 효력이에요. 이제 요걸 둘러싼 또 대법원 판례를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기본 틀만 잡는 거예요. 성립요건 5개, 권리 5개, 의무 2개. 됐죠?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멸, 사유 중에서 아까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소멸하겠죠. 또 하나가 이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그럼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죠. 그러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치권 소멸 청구란 유치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어요. 그냥 채무자가 만약에 유치권자가 만약에 이 말을 갑의 동의 없이 막 빌려주고 있더라. 그리고 차임을 받고 있더라. 그러면 갑은 가가지고 말 돌려줘. 이게 유치권 소멸 청구예요. 그럼 우리는 말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기억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점유상실의 경우하고 의무 위반을 위한 유치권 소멸 청구인데 나중에 자세히 보면 되는데 하나만.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소멸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어요. 채무자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 있죠. 그 목적물 말고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말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입니다. 근데 요런 문제가 생겨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지금 말을 유치하고 있죠. 다른 담보를 가져왔어요. 야, 이거 네가 유치하고 말 돌려줘 이렇게. 근데 가져온 게 닭이야. 뭘 가져왔다고요? 갑이? 닭을 가져왔어. 이게 상당한 담보일까요? 아니에요. 얘가 받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야. 그럼 최소한 갑이 가져온 다른 담보가 어느 정도 가치는 있어야 돼요. 1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어야 되죠. 닭을 가져왔어. 닭을 가져와서 덜렁 던져주면서 이게 담보래. 당연히 유치권자 을은 뭐 할까요? 노 하겠죠. 그래서 요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누구의 승낙이 필요해요?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해요. 그 제공되는 담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치권에는 이렇게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라는 특유한 소멸 사유가 하나 있게 됩니다. 이때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누구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유치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왜? 요 담보가 상당한 가치가 없다면, 닭 같은 걸 가져왔다면 유치권자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승낙을 요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유치권은 이렇게 간단해요. 의, 특징, 요건, 효력, 소멸. 목차도 가장 간단하고 내용도 가장 쉬워요. 크게 안 어렵죠? 다른 권리보다 훨씬 쉬우니까 요 정도 목차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틀을 잡아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저당권 좀 기본을 보겠습니다.